되질 노친네한테 왜 아까운 돈을 써? 암병동 특실 문이 벌컥 열리는 순간 시모의 손이 아빠의 팔에서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냈습니다. 아빠의 마른 팔뚝에서 피가 역류하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내 며느리 비상금은 원래 내 돈이라고 이 노친네야. 그날 아빠 손등 위로 떨어지던 붉은 피 앞에서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다고. 얼마 뒤 시모의 전세금이 하루아침에 통째로 묶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경찰서 바닥에 무릎 꿇고 피를 토하듯 애원하는 시모 앞에 저는 아주 차가운 말을 내뱉습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하얀 가운을 입은 아빠의 앙상한 팔뚝에 꽂혀 있던 링거 바늘이 허공으로 튕겨 올랐습니다. 투명한 수액이 병상 시트 위로 후두득 쏟아지며 붉은 핏방울이 뒤섞였습니다. 시모가 뽑아버린 링거줄을 손에 쥔 채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내 돈, 내 피 같은 돈. 오늘 내일하는 늙은이한테 왜 그 큰 돈을 쏟아부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 맘대로 써, 이년아. 아빠가 마른 신음을 흘리며 팔을 부여잡았습니다. 아이고 지원아 내 팔이 피가 난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빠에게 달려갔습니다. 피가 흘러내리는 팔뚝을 두 손으로 감싸쥐는데 손끝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편 강태주가 시모의 팔을 붙잡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남사스럽게 병원에서 왜 이래 진짜. 사람들 보잖아. 일단 나가서 얘기해. 시모가 태주의 손을 뿌리치며 저를 쏘아봤습니다. 나라,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저 도둑년이지 애비 살리겠다고 내 돈 훔쳐다 저 비싼 주사를 꽂아놨는데 내가 아주 미쳐. 저는 아빠의 팔을 지혈하던 손을 그대로 둔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구멍 안쪽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삼켰습니다. 간호사가 뛰어들어오고 의료진이 소독약을 챙기는 사이 저는 병실 창밖으로 흐릿하게 번지는 오후의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35, 제 인생이 이렇게까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윤지원, 올해 35살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자그마한 중소기업 회계팀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일이 저에게는 잘 맞았습니다. 매일 아침 스프레드 시트를 열고 전표 하나하나를 맞춰 나가는 작업은 어지러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 손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었으니까요. 저는 매사에 꼼꼼하고 계산이 빠른 편입니다. 어지간한 일에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힘든 일이 닥쳐도 묵묵히 견디는 성격이라 회사에서도 저를 두고 무쇠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사람 하나 붙잡고 하소연해 본 적이 없었죠. 7살 때 어머니를 병으로 잃은 뒤로 저는 아빠 윤경석과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아빠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저를 홀로 키워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름때 묻은 손으로 볼트와 너트를 팔면서도 아빠는 단 한 번도 제게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원이는 아빠 딸이니까 다 잘할 수 있다. 밖에서 절대 기죽지 마라. 아빠의 그 말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아빠는 제게 세상 전부였고 목숨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아빠가 위암 3기 판정을 받은 것이 지난달의 일이었습니다. 남편 강태주는 회사에서 만난 옆 부서 과장이었습니다. 잦은 야근으로 지쳐있던 어느 겨울 아침
제자리에 따뜻한 캔커피와 함께 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원 씨, 어제도 밤늦게까지 일하느라 고생 많았죠? 이거 마시고 오늘 하루도 기운내요. 그 다정한 손글씨에 저는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없이 자란 저에게 누군가 저를 챙겨준다는 감각은 낯설고도 달콤했습니다. 저는 태주가 저를 감싸줄 넉넉한 울타리가 되리라 착각했죠.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어느 봄날, 저는 태주를 따라 그의 본가에 처음 인사를 갔습니다. 연남동 골목 안쪽의 오래된 빌라 3층, 그곳에서 저는 시모 오영자를 처음 마주했습니다. 시모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은 채로 저를 훑어봤습니다. 아래 위로 두어 번 시선이 오갔고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거기 서 있지 말고 앉아라. 그래, 내 이름이 지원이라고 했냐? 네, 어머님. 윤지원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듯이 앉으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시모가 코웃음을 치며 사과 접시를 제 앞으로 툭 밀었습니다. 너 친정엄마는 일찍 죽었다며? 애비 밑에서 너 혼자 컸다지? 네, 그렇습니다. 시모가 사과 한 조각을 포크로 찍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호래비 밑에서 큰 여자는 딱 두 부류야. 기가 팍 죽어서 평생 주눅 들어 살거나 아니면 바득바득 도끼 품고 남의 집 귀한 아들 잡아먹거나. 넌 어느 쪽이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접시 위에 놓인 사과 조각이 갑자기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태주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태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헛기침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막지도 저를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어색한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얼굴이었습니다. 시모는 태주의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였는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태주가 보통 아들인 줄 알아? 어릴 때부터 몸 약하고 예민해서 내가 진짜 금이야 오기야 키웠어. 며느리 들어오면 내 아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잘 모셔야 한다. 알았어? 네, 부족하지만 잘하겠습니다. 어머님. 시모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입으로는 누군들 못해? 아무튼 혼수는 우리 집 수준에 딱 맞춰서 최고급으로 해와. 내 친정 애비 돈 없는 건 내 알 바 아니고 빚을 내서라도 네가 알아서 꽉꽉 채워와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태주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태주 씨, 아까 어머님이 우리 아빠 말씀하실 때 나 진짜 너무 속상했어. 태주가 운전대를 잡은 채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유, 우리 엄마가 원래 말이 좀 거칠잖아. 속마음은 안 그래. 며느리 될 사람 군기 잡는 거니까 네가 꼭 참고 넘어가줘. 저는 그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면 나아지겠지. 사람 살다 보면 정도 들겠지. 그런 헛된 희망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첫 만남이 훗날 아빠의 링거 바늘을 뽑아버릴 손을 마주하는 순간의 서막이었다는 것을요.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간호사가 새로 링거를 갈아 끼우고 아빠의 팔에 새 반창고를 붙여주는 동안 저는 아빠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손등에 짙게 자리 잡은 검버섯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지원아. 아빠가 힘없이 저를 불렀습니다. 아빠, 나 여기 있어. 괜찮아? 아빠는 괜찮다 지원아. 시어머니한테 절대 대들지 마. 네가 미운 털 박혀서 시집살이 당하면 이 아빠 가슴이 찢어져서 안 돼.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애써 참으며 아빠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는 이 상황에서도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링거를 뽑힌 그 순간에도 저 여자에게 항해 한마디 못하고 저를 지키려 하는 아빠였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시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태주, 너 내 말 똑똑히 들어. 오늘 당장 전연 통장 다 뒤져서 얼마 남았는지 싹 다 확인해. 저 도둑년이 우리 몰래 돈 빼돌려서 지 애비한테 다 갖다 바친 게 틀림없어. 태주가 어물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남사스럽게 병원에서 왜 자꾸 통장 얘기를 해? 뭐가 어째? 내 피 같은 돈 다 털리게 생겼는데 지금 장소가 대수야? 당장 뺏어와, 당장. 저는 아빠의 손을 놓고 병실 문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복도에 서 있던 시모와 태주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시모가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봤습니다. 왜? 눈구멍은 뚫려가지고 누굴 노려봐. 할 말 있어? 저는 시모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도록 배 아래쪽에 힘을 꾹 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희 아빠 병실에서 하신 그 끔찍한 짓 저 죽을 때까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시모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뭐? 아니, 저 미친년이 지금 시어미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협박을 해? 너 방금 뭐라고 했어? 협박이 아닙니다. 제 모든 걸 걸고 하는 약속입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병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시모의 악다구니가 새어 들어왔지만 저는 등을 문에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서늘하게 굳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25해 넘게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윤지원은 그날 그 병실에서 조용히 죽었습니다. 아빠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아빠는 창백한 얼굴로 눈을 뜨자마자 저를 찾았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아빠의 마른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빠, 나 여기 있어. 수술 잘 끝났대. 아빠가 갈라진 목소리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지원아, 우리 딸. 응, 말해. 아빠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께 무례하게 굴었으면 얼른 가서 싹싹 빌어라. 아빠 걱정은 말고.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빠의 팔뚝에는 아직도 어제 링거를 뽑히며 생긴 시퍼런 멍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을 보고도 아빠는 저에게 심없게 사과하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야? 아빠가 왜 그런 걱정을 해? 애미 없이 큰 우리 딸이 시집살이 힘들어지면 아빠는 살아서 뭐하니? 저는 고개를 돌려 아빠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창가에 걸린 커튼 자락이 에어컨 바람에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가슴 안쪽이 갈기갈기 찢어지는데도 저는 아빠 앞에서 웃어야 했습니다. 응, 알았어. 걱정 마. 병실을 나와 복도 끝 자판기 앞에 서서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울음을 삼키는 데에는 이미 이골이 나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시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너 오늘 몇 시에 올 거니? 김치 담글 때 됐다. 저는 스마트폰을 반대쪽 귀로 옮기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아빠 병간호 때문에 병원에 있어야 해서요. 뭐? 지금 시애미 김장이 먼저지. 다 죽어가는 노친니가 먼저야. 수화기 너머에서 시모가 혀를 찼습니다. 태주 바꿔봐라. 아니, 됐고 2시간 안에 안 오면 각오해.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옆에 있던 태주가 눈치를 살피며 다가왔습니다. 지원아, 그냥 잠깐 갔다 와. 엄마 성질 알잖아. 태주야, 아빠 수술한 지 사흘밖에 안 됐어. 지금 나 없으면 누가 아빠 봐. 태주가 미간을 찌푸리며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아버님은 간병인 쓰면 되잖아.
엄마가 지금 부르시는 건 우리 집 대사인데 네가 빠지면 나 얼굴이 뭐가 되니? 저는 태주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연애 시절 제자리에 커피를 놓아주던 그 다정한 남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것은 어머니 눈치만 살피는 37살짜리 큰아들 뿐이었습니다. 태주야, 너 진심이야. 뭐가? 아빠 두고 시집 김장하러 가라는 말이. 태주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꾸 극단적으로 몰지 마. 엄마가 널 아껴서 부르시는 거야. 저는 그 말에 헛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겨우 눌러 참았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 근처에 사는 이모에게 아빠를 부탁하고 시가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저는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어 오늘 날짜와 시간, 그리고 오간 대화를 조용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시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배추 절이는 소금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커다란 다라이가 3개나 놓여 있었고 시모는 팔짱을 낀 채 소파에 앉아 저를 쏘아봤습니다. 이제 오냐? 2시간이 뭐 이렇게 기니? 죄송합니다, 어머님. 저는 겉옷을 벗고 앞치마를 두르며 다라이 앞에 앉았습니다. 시모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손에 쥔 채 발끝으로 다라이를 툭 밀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부터 하고 와라. 손님 오시기 전에 반짝반짝하게 닦아놔야지. 시누이 강태희가 안방에서 걸어 나오며 저를 힐끗 봤습니다. 옳게, 이거 내가 온라인으로 시킨 건데 카드 결제 안 됐다고 문자 왔어. 옳게 카드로 다시 결제해줘. 태희가 스마트폰 화면을 제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가전제품 매장 화면 위에 400만 원이 넘는 냉장고 결제창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몇 번 깜빡였습니다. 아가씨, 이건 좀. 왜? 오빠 카드는 한도 다 찼다잖아. 올케가 회사 다니니까 한도 넉넉하지. 옆에서 시모가 거들었습니다. 태희 결혼할 때 냉장고 하나 못 사주면 우리 집 체면이 뭐가 되겠니? 새언니가 시누이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저는 스마트폰을 조용히 밀어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빠 병원비도 제가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어렵습니다. 순간 시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시모가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을 소파에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시집 5년이 시집일을 뒷전으로 미루고 친정 애비 병원비 타령이야. 어머님, 저희 아빠도 저에겐 소중한 가족이에요. 시모가 성큼성큼 다가와 제 어깨를 손가락으로 찔렀습니다. 소중한 가족은 무슨, 곧 죽을 놓친 내한테 돈 쏟아붓는 건 다 헛짓거리다. 그 돈 있으면 시집에 갖다 바치는 게 도리지. 저는 어깨를 찔리면서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학교에서 어머니 없다고 놀림받을 때 아빠는 저녁마다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었습니다. 사람은 억울해도 눈은 피하지 말라고요. 그때 태주가 안방에서 걸어 나오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저는 태주에게 눈길을 보냈지만 태주는 슬그머니 시선을 돌렸습니다. 태주야. 제가 이름을 부르자 태주가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원이도 힘들 텐데 오늘은 그만하시고. 닥쳐. 넌 전염 편들 거야. 시모가 태주에게 소리를 지르자 태주는 그대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모는 다시 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이번 달 안에 태희 혼수값 안 내놓으면 넌 이 집 며느리 아니야. 저는 앞치마 자락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치받아 오르는 말들을 삼키느라 턱이 뻐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저는 짧게 대답하고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변기 앞에 쭈그리고 앉는 순간 앞치마 주머니 안에서 조용히 돌아가고 있던 녹음기의 빨간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태주의 노트북 비밀번호를 떠올렸습니다. 지난달 태주가 재테크 앱을 깔면서 무심코 저에게 알려준 숫자였습니다. 저는 좌석 등받이에 몸을 깊이 파묻고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조용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모가 이사갈 새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날짜, 태주 명의의 통장.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입니다. 저는 회계팀에서 10년을 굴러온 사람이었고, 이제야 그 무기를 어디에 써야 할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태주가 늦게까지 회식이라는 소식을 확인하고 조용히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서랍 안쪽에 태주의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부팅되는 화면 앞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윤지원, 이제 시작이야. 아빠의 항암 부작용이 심해진 것은 그로부터 열흘 뒤의 일이었습니다. 새벽 2시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잠옷바람으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아빠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오르내리는 폭이 너무 얕아서 저는 아빠의 코앞에 손등을 대고 숨결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저를 조용히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보호자분, 아버님 감염 수치가 많이 올라와서요. 1인실로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1인실이요. 네, 격리가 필요합니다. 비급여 항목이 좀 있어서 비용이 부담되실 수는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스마트폰 은행 앱을 열어 잔고를 확인하는데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비상금 통장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월급 통장에는 이번 달 카드값을 빼면 남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태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원아, 어디야? 새벽에 왜 안 들어와? 태주야, 아빠 응급실이야. 1인실로 옮겨야 한대.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태주가 이상하리만치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원아, 마침 잘 됐다. 엄마가 태희 혼수 때문에 아침에 너 보자고 하셨어. 지금 오라시는데.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태주야, 나 지금 병원이야. 아빠 위독하다니까. 엄마 성질 알잖아. 갔다가 다시 병원 오면 되지. 시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시모는 소파에 앉아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잠옷 위에 급하게 걸친 카디건과 헝클어진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을 보고 시모가 코를 실룩였습니다. 꼴이 그게 뭐냐? 시애미 앞에 그러고 오다니. 어머님, 저희 아빠 응급실 실려가셔서 급하게 왔습니다. 그거야 내 사정이고. 시모가 티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툭 밀었습니다. 열어봐라. 봉투 안에는 은행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신청서였습니다. 액수칸에는 이미 3천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손에 든 채 시모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님, 이게 뭔가요? 태희 혼수갑시다. 이번 주 안에 통장 뚫어서 넘겨. 옆에 서 있던 태주가 어색하게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지원아, 당신 직장 번듯한데 그 정도는 어렵지 않잖아. 하나뿐인 시누이체면 좀 살려주자. 저는 서류를 티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아랫배에 힘을 주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건 못하겠습니다. 순간 시모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저희 아빠 병원비도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3천만 원 대출은 어렵습니다.
시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성큼성큼 저에게 다가온 시모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왼쪽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미친년이 드디어 꼬장을 부린다. 저는 얼얼한 뺨을 감싸주는 대신 카디건 주머니 안쪽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조그마한 녹음기의 매끈한 표면이 닿았습니다. 빨간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다는 것을 감촉으로 확인한 순간 저는 이상하리만치 서늘해졌습니다. 시모가 다시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인연이 뺨을 맞고도 누나를 안 내리까라. 배은망덕한 년. 두 번째 뺨을 맞은 저는 옆으로 살짝 휘청였습니다. 그러고는 뺨을 감싼 채 시모를 향해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주 작게 차갑게 웃었습니다. 시모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야, 이 표정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그 순간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찌검을 세 걸음 떨어진 곳에서 지켜본 남편, 37살의 강태주는 그렇게 완전히 저에게서 지워졌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택시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5시의 도로는 텅 비어 있었고 신호등의 붉은 불빛만 규칙적으로 깜빡였습니다. 왼쪽 뺨이 여전히 얼얼했지만 마음 안쪽은 오히려 얼음처럼 맑았습니다. 병원 1인실 앞 복도 벤치에 앉아 저는 무릎 위에 두 손을 얹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청소를 시작하는 미화원의 밀대 소리가 복도 저편에서 들려왔습니다. 옆자리에 누군가 조용히 앉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백발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병동 옆 병실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수건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학생, 얼굴이 왜 그래? 아, 아닙니다. 뺨이 벌겋게 부어 있는데 아니긴 뭐가 아니야. 저는 손수건을 받아들고 뺨을 눌렀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앉아 자판기에서 뽑은 종이컵 커피를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나는 이 병원에 남편 간병하러 다닌 지 3년이야.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젊은 여자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있는지 대충 알아. 저는 종이컵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저는 두서없이 지난 몇 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시모의 착취, 남편의 방관, 아빠의 병, 뽑혀나간 링거, 그리고 조금 전의 뺨. 할머니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할머니가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학생, 착한 딸 코스프레 하다간 아버지 상여 매게 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자상하면서도 서리빨처럼 서늘했습니다. 돈줄을 쥐고 있는 것들을 흔들려면 학생도 독사가 되어야 해.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만 알아보는 게 아니야. 나쁜 것들은 착한 사람 위에서 살아. 할머니는 나는 은퇴한 법무사야. 부동산 쪽 일을 오래 했지. 지금까지 학생 같은 며느리를 한둘 본 게 아니야. 할머니가 종이컵을 벤치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학생, 시어머니가 아들 이름으로 부동산 굴리고 있다고 했지. 네. 곧 이사갈 아파트도 남편 명의로 계약했대요. 그럼 방법이 있어. 남편 통장에 그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만 잘 잡아두면 학생이 언제든 발목을 잡을 수 있어. 할머니가 저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 이름 석자와 전화번호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감정으로 부딪히면 학생만 다쳐. 서류로 부딪혀야 해.
저는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자리를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막연한 분노와 억울함으로 소용돌이 치던 감정들이 이제 방향을 갖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라고 했지? 윤지원입니다. 윤지원. 좋은 이름이네. 지혜로울 지혜, 근원 원자인가? 네, 맞습니다. 이름값 하고 살아. 할머니가 복도 저편으로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명함을 카디건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스마트폰을 꺼내 클라우드 저장소 앱을 열었습니다. 새벽에 시가에서 녹음된 파일이 자동으로 업로드되어 있었습니다. 파일명 옆에는 27분이라는 재생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시모의 뺨 때리는 소리와 태주의 방관하는 목소리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에 별표를 붙이고 이름을 다시 지정했습니다. 증거일이라고요. 1인실로 옮긴 아빠는 사흘째 되던 날 겨우 눈을 떴습니다. 저는 침상 옆간이 의자에 앉아 아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빠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빠, 나 알아보겠어. 아빠가 마른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우리 딸. 응, 나야. 지원이. 아빠가 링거를 꽂은 손을 힘겹게 들어 올려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의 온기가 예전보다 확실히 돌아와 있었습니다. 우리 딸, 아빠 끝까지 안 포기해줘서 고맙다. 저는 아빠의 손등 위로 얼굴을 숙였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링거줄에 물방울이 하나씩 떨어지는 소리가 병실 안에 가늘게 울렸습니다. 아빠는 아빠 걱정만 해. 다른 걱정은 다 내가 할게. 우리 딸이 언제 이렇게 컸을까? 아빠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지난 몇 달 동안 제 안에 웅크리고 있던 두려움과 망설임이 씻은 듯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새벽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로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아빠와 함께 이 지옥에서 살아나가겠다고요. 며칠 뒤 저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대학 동기 이수정을 만났습니다. 수정은 대학 시절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 2잔을 시켜 마주 앉았습니다. 지원아,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수정아, 나 좀 도와줘.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풀어놓았습니다. 아빠의 병, 시모의 만행, 남편의 방관, 그리고 뺨을 맞던 날 밤의 결심까지요. 수정은 커피잔을 손에 쥐고 있다가 이야기 중간중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미친놈들이네, 정말. 수정아, 나 이혼할 거야. 근데 그냥 이혼하면 안 돼. 무슨 뜻이야? 저 사람들이 나 몰래 재산 빼돌리기 전에 내가 먼저 묶어놔야 해. 수정이 커피잔을 내려놓고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지원아, 확실해.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거 아니야. 수정아, 나 회계팀에서 10년 굴렀어. 감정으로 숫자 세는 사람 아니야. 수정이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좋아. 그럼 몇 가지 알려줄게. 첫째,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 계약 서류 사본 확보해. 계약금이나 중도금 이체된 통장 거래 내역도 이미 하고 있어. 둘째, 시어머니 폭행 증거. 뺨 맞은 날 녹음 파일 있다고 했지. 병원 진단서 하나 끊어놔. 응, 알았어. 수정이 펜을 톡톡 두드리며 저를 봤습니다. 셋째가 제일 중요해. 남편 유책 사유.
외도 정황 있으면 재산 분할해서 유리해. 저는 커피잔을 감싸쥐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남편의 태블릿을 몰래 열어본 것이 사흘 전이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시모와 저에 대해 뒷담화를 나눴고 결혼 후에도 유흥업소를 꾸준히 드나든 카드 내역이 있었습니다. 수정아, 그것도 있어. 어떤 거? 카드 내역, 문자 대화. 다 캡처해뒀어. 수정이 저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지원아, 너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아빠 링거 뽑히던 날부터. 수정이 짧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지원,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너다. 수정아,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이래야 해. 수정이 노트를 덮고 제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넷째, 시어머니 이사갈 아파트 잔금 날짜 확인해. 그 날짜가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카드야. 저는 스마트폰을 열어 미리 저장해둔 일정을 보여줬습니다. 잔금일까지는 정확히 4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수정이 화면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딱 좋네. 준비할 시간. 일주일 뒤 시모는 결국 회사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난 오후 1시경 회사 로비가 시끄러워졌습니다. 회계팀 후배가 헐레벌떡 제 자리로 뛰어왔습니다. 대리님, 아래층에 어떤 아주머니가 대리님 이름 부르면서 난리 났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챙기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로비 한복판에서 시모가 두 팔을 벌리고 바닥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원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저를 발견하고 벌떡 일어나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기 전현이야. CM이 돈 훔쳐서 지 애비 병원비 낸 도둑년.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저는 시모 앞에 걸어가 섰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얼굴이 새빨개져서 시모를 붙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인연이 시애미한테 훈계질이야. 시모가 다시 바닥에 주저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아들 등쳐먹고 시애미 돈까지 훔쳐간 년이라고. 다들 좀 보소.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회사 보안팀과 인근 지구대에 차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손가락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업무방해로 신고 접수 부탁드립니다. 위치는 XX 빌딩 1층 로비입니다. 전화를 끊자 시모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뭐야? 너 지금 시애미를 경찰에 신고한 거야. 네, 어머님. 인연이 완전히 미쳤네. 10분 뒤 경찰관 2명이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보안팀장이 상황을 설명하고 저는 담담하게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시모는 처음에는 큰 소리를 쳤지만 경찰관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태도가 눈에 띄게 위축되었습니다. 저기,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며느리가. 어머님, 여기서 하실 말씀은 지구대에서 하시죠. 경찰관에게 이끌려 나가는 시모의 뒷모습을 저는 로비 유리문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로비에 웅성거리던 사원들이 조용히 흩어졌고 저는 다시 계단을 올라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스프레드시트 화면 앞에 앉아 저는 오후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퇴근 무렵 태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시모의 악다구니가 배경음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윤지원, 너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를 경찰서에 쳐넣어. 태주야, 어머님이 회사 로비에서 나를 도둑년이라고 했어. 그건 화나서 그러신 거지. 화나서 그런 걸로 남의 회사에서 나 인격살인해도 되는 거야. 수화기 너머에서 시모가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이혼해. 저런 며느리 필요 없어. 저는 등받이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입꼬리가 저도 모르게 아주 살짝 올라갔습니다. 태주야, 이혼 얘기는 내가 정하는 날에 할게. 뭐? 끊는다. 전화를 끊고 저는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태주명의 통장 사본과 시모 아파트 계약서, 사본을 꺼내 봉투에 담았습니다. 내일 아침 수정에게 이 봉투를 넘길 것이었습니다. 잔금일까지는 이제 3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 겉면에 매직으로 조용히 숫자 하나를 적었습니다. D-21이라고요. 아빠의 1차 항암 치료가 모두 끝나고 퇴원하던 날, 저는 아침부터 병실 짐을 챙겼습니다. 아빠는 링거 자국이 남은 팔뚝을 소매로 가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딸,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아빠, 이제 우리 집 가서 편히 쉬자. 친정집은 아빠가 저를 키운 낡은 2층 주택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마당의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인사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아빠를 안방에 눕히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전날 밤 담가둔 소고기를 꺼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부엌 안을 가득 채우자 아빠가 방에서 코를 킁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아, 이게 무슨 냄새냐? 아빠 좋아하는 소고기 미역국이야. 거실에 상을 차리고 아빠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빠가 국물을 한술 뜨더니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바라보며 나직이 웃었습니다. 우리 딸 손맛은 여전하네. 아빠 많이 드셔. 살 좀 붙어야 해. 아빠가 국그릇을 비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거실 마룻바닥에 길게 드리웠고 그 위에 아빠와 저의 그림자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마저 비우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소박한 저녁 밥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얼마든지 독해질 수 있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저는 회계팀 자리에 앉자마자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회사 동기 김민철에게 부탁해둔 정보가 그날 오전에 확인되었습니다. 민철은 은행권의 인맥이 넓은 사람이었고 제 사정을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민철이 사내 메신저로 짧게 답을 보내왔습니다. 어제 오후에 5억 3천, 태주형 통장으로 입금 완료. 잔금 처리용 자금이라고 메모까지 붙어 있음.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시모가 사돈의 8촌까지 뒤져서 끌어모은 잔금이 결국 태주 명의의 통장으로 흘러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팀장에게 반차를 신청했습니다. 팀장님, 제가 오늘 오후에 개인 사정으로 좀 나가봐야 해서요. 윤대리, 무슨 일 있어? 아버지 진료 예약이 있어서요. 팀장이 걱정 어린 눈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지난 몇 달간 수정과 함께 준비한 자료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법원 앞 카페에서 수정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정아, 오늘이야. 드디어. 수정이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혼 소장, 남편 명의 통장 가압류 신청서, 시모의 폭행 녹음 파일 사본, 태주의 유흥업소 카드 내역, 결혼 이후 제 월급이 태주 통장으로 흘러들어간 이체 내역까지 숫자 하나 오차 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정이 서류를 훑어보며 감탄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냈습니다. 지원아, 이 정도면 판사가 눈 감고도 인용해 줄 거야. 수정아, 오늘 접수하면 언제 결정나? 신청 접수하고 하루 이틀이면 은행 전산에 반영돼. 저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잔금일까지 이제 이틀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모와 태주는 지금 이 시간에도 새 아파트 이사 준비로 신이 나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와 수정은 법원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민원실 창구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도장을 받는 그 짧은 순간 저는 심장이 유난히 잔잔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담담했습니다. 접수 도장이 서류 위에 꽝 하고 찍혔습니다. 법원 건물 밖으로 나오는 계단에서 수정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윤지원, 이제 되돌릴 수 없다. 수정아, 나 되돌릴 생각 없어. 이튿날 오후 은행 전산에 가압류가 등록되었다는 문자가 제 스마트폰으로 들어왔습니다. 회사 탕비실에서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 마시던 저는 화면을 확인하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달콤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창가에 기대선 채로 커피를 한 모금씩 아껴 마셨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사원들이 오가는 발소리가 웅성거렸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빠가 아침에 마루에 앉아 감나무를 바라보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잔금일이 밝았습니다. 오후 2시경 첫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에는 시모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벨소리가 3번 울리도록 두었다가 그대로 무음으로 돌려놓았습니다. 10분 뒤 태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이 역시 무음 처리했습니다. 20통, 30통, 40통, 부재중 전화가 화면에 쌓여갔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가자 문자 폭탄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지원,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통장이 안 열린다. 엄마 지금 부동산에 앉아 계신데 잔금 이체가 안 돼. 지원아, 얼른 전화 받아. 잔금 못 치르면 계약금 다 날린다고. 저는 스마트폰을 뒤집어 책상 위에 엎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전표를 침착하게 한 장 한 장 결제했습니다. 숫자를 맞추고 계정 과목을 정리하고 담당자 도장을 찍는 손끝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부재중 전화 100통이 넘어갔습니다. 그제야 저는 스마트폰을 뒤집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채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시모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지원 이년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은 무슨, 태주 통장이 왜 안 열려? 은행에서 가압류라는데 이게 다 내 짓이지. 네, 제가 신청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시모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니 갑자기 통곡에 가까운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년아, 오늘 잔금 못 치르면 계약금 5천이 날아가. 이사도 못해. 너 이거 어쩔 거야? 어머님. 뭐? 저는 창밖으로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비상금 쓰신 이자가 꽤 쏠쏠하게 붙었죠. 수화기 너머에서 시모의 숨이 컥 하고 막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이마를 기대고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이 아빠 링거 뽑으시던 날 제가 그랬죠. 오늘 하신 행동 평생 잊지 않겠다고. 윤지원, 너. 어머님, 잊으신 건 어머님이지 제가 아니에요. 시모가 무너지듯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소리와 함께 부동산 사무실인 듯한 배경에서 태주의 다급한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엄마, 진정해. 지원아, 지금 당장 가압류 풀어. 우리 얘기 좀 해. 저는 태주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저는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채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5살의 윤지원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고 눈빛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빠가 마루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딸, 오늘도 수고했다. 아빠, 저녁 뭐 드시고 싶어? 우리 딸이 해주는 건 다 맛있지. 저는 겉옷을 벗고 손을 씻으러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도꼭지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손을 씻으며 저는 아주 오랜만에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장금일 밤 11시경 친정집 마당에서 자동차 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아빠에게 저녁약을 챙겨드리던 중이었습니다. 현관 도어락 쪽에서 뭔가를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윤지원, 문 열어. 태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시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때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도어락이 부서지며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태주가 씩씩거리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뒤에서 시모가 신발을 신은 채 마루로 올라섰습니다. 어머님, 아버지,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시모가 저를 쏘아보며 거실 화분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아빠가 애지중지 키우던 다육이가 마룻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신발이 문제야. 지금 저는 안방 문 앞에 등을 붙이고 섰습니다. 아빠는 안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뒷주머니에 슬쩍 넣으면서 거실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거실장 위의 액자 뒤편에서 조그마한 붉은 불빛이 규칙적으로 깜빡였습니다. 지난달 시모가 오면 언제라도 상황을 담을 수 있게 제가 몰래 설치해둔 홈 캡처 카메라였습니다. 저는 시선을 다시 태주에게로 돌렸습니다. 태주야, 이 시간에 남의 집 문 부수고 들어오는 건 범죄야. 남의 집? 남의 집이라고. 우리가 남이야. 시모가 거실 한복판으로 성큼 걸어와 티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탁 하는 소리에 아빠가 안방에서 신음소리를 내는 것이 들렸습니다. 윤지원, 당장 가압류 풀어. 오늘 밤 안에 안 풀면 나 죽어, 이 집에서. 어머님, 그건 법원 결정이에요. 제가 마음대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닥쳐 이년아. 네가 신청했으면 네가 취소할 수 있는 거지. 시모가 안방 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던 아빠가 흠칫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시모가 아빠의 잠옷깃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이봐 사돈. 당신 딸년이 내 피 같은 전세금 다 훔쳐갔어. 당장 토해내라고 해.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아빠가 숨을 컥컥거리며 시모의 손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시모의 팔목을 잡아챘습니다. 어머님, 아빠 놓으세요. 아빠 환자예요. 환자면 다냐? 죽어가는 노친니가 무슨 사돈이라고. 시모가 아빠를 획 밀치고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빠가 침대 모서리에 엉덩방아를 찌우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태주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윤지원, 어디가? 얘기 먼저 끝내. 태주야, 아빠 지금 상태 안 좋아. 네가 놔줄 때까지 나도 안 나. 태주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그 힘에 저는 중심을 잃고 거실 쪽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뒷걸음질 치던 저는 티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사이 티테이블 위 유리컵이 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유리 조각 위에 왼팔을 짚었습니다. 팔목 안쪽에서 뜨끔한 통증과 함께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태주야, 나 다쳤어. 태주가 잠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 제 스마트폰이 뒷주머니에서 빠져나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태주가 스마트폰을 낚아채더니 발 뒤꿈치로 힘껏 짓밟았습니다. 이거 녹음하고 있었지. 이번에도 다 저장해뒀지. 액정이 산산조각 나며 스마트폰이 두 조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저는 팔목을 감싸 쥔 채 태주를 올려다봤습니다. 피가 손등을 타고 흘러내려 마루 위로 떨어졌습니다. 안방에서 아빠의 신음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시모가 안방으로 들어가 아빠의 이불을 확 걷어냈습니다. 이 늙은이야, 자네 딸년한테 전화해서 당장 풀라고 해. 안 그러면 오늘 자네 여기서 못 나가. 어머니, 제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아빠의 갈라진 목소리가 힘겹게 새어나왔습니다. 시모가 아빠를 향해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팔목에 통증도 있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저는 시모의 앞을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시모가 발을 내리며 저를 밀쳤습니다. 비켜 이년아. 오늘 저 늙은이든 너든 하나는 골로 가야 정신 차리지. 시모가 안방 벽에 걸린 액자를 뜯어내 내리치려 했습니다. 저는 시모의 팔을 붙잡고 액자를 뺏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액자 유리가 깨지며 파편이 바닥에 우수수 흩어졌습니다. 그때 태주가 등 뒤에서 제 어깨를 붙잡아 밀쳤습니다. 윤지원, 엄마한테 손대지 마. 태주야, 지금 어머님이 우리 아빠 죽이려고 해. 안 보여. 극단적으로 몰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저는 태주의 손을 뿌리치고 아빠의 침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빠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빠가 제 손을 힘없이 붙잡았습니다. 지원아, 아빠 괜찮. 말을 다 잊지 못하고 아빠의 고개가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빠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아빠. 눈 떠. 아빠. 시모가 뒤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쉬하지 마라. 저 늙은이 저러다 눈 반짝 뜬다. 저는 시모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아주 차갑고 단단한 것이 자리를 잡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부서진 스마트폰 대신 안방 서랍장 밑에 감춰둔 공기계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지난주 수정이 저에게 건네준 예비 스마트폰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아빠 생일 6자리, 배터리는 매일 밤 몰래 충전해 두었습니다. 저는 아빠 옆에 앉은 척하며 서랍장 밑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에 매끄러운 기계의 표면이 닿았습니다. 시모와 태주가 아빠 침대 반대편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는 사이 저는 조용히 공기계를 꺼내 이불 밑으로 감췄습니다. 비상신고 화면을 열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침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12 상황실입니다. 저는 이불 속에 얼굴을 반쯤 파묻은 채 나직이 말했습니다. 강도가 저희 집에 침입해서 아버지를 폭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팔을 다쳤어요. 주소 불러주실 수 있나요? 저는 친정집 주소를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조용히 빨리 와주세요. 아버지는 위암 환자예요. 전화를 끊고 공기계를 다시 이불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손끝은 오히려 더 냉정해졌습니다. 저는 아빠의 손을 마저 잡고 시모와 태주를 올려다봤습니다. 시모가 저를 발견하고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연이 뭘 그렇게 봐. 얼른 은행에 전화해서 풀라고. 어머님. 저는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어머님 방금 뭐 하셨는지 아까 다 어디에 담겼어요? 뭐? 시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눈으로 거실장 위 액자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붉은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태주가 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저를 노려봤습니다. 저거 뭐야? 태주야, 너희가 오늘 여기서 한 짓 전부 저기 다 들어갔어. 시모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은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대문 밖에서 자동차 문 여닫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시모가 태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태주야, 뭐야? 왜 경찰이 와? 태주가 저를 향해 다급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윤지원, 얼른 신고 취소해. 지금이면 늦지 않았어. 저는 아빠의 손을 꼭 잡은 채 두 사람을 올려다봤습니다. 피가 여전히 팔목에서 배어나오고 있었지만 제 입가에는 아주 작고 서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의 발소리가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선 경찰관 2명이 부서진 도어락을 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과 팔목에서 피를 흘리는 저를 발견한 경찰관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구급차 한 대 더 요청합니다. 안방에 위암 환자 있고 보호자도 부상 상태입니다. 시모가 다급하게 경찰관에게 다가섰습니다. 아이고, 경찰날이, 저희는 그냥 며느리 집에 잠깐 들른 거예요. 오해예요, 오해. 어머님, 잠깐만 그 자리에 서 계세요. 경찰관이 손을 들어 시모를 제지했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다가와 무릎을 굽히고 눈을 맞췄습니다. 보호자분, 신고하신 분 맞으시죠? 지금 상황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아빠의 손을 꼭 잡은 채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두 사람이 우리 집 도어락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아버지 잠옷을 잡고 폭행하려 했고 남편은 저를 밀쳐서 유리에 다치게 했어요. 태주가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소리를 쳤습니다. 이건 부부 싸움이에요. 부부 싸움. 신랑분, 잠시 조용히 해주세요. 경찰관이 태주 쪽으로 몸을 돌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불 밑에서 공기계를 꺼내 경찰관에게 내밀었습니다. 방금 통화 녹음도 있고요. 거실장 위에 카메라 있어요. 오늘 저녁 상황 다 담겨 있을 거예요. 경찰관이 카메라 방향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붉은 불빛이 여전히 규칙적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아빠는 응급실에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다행히 큰 이상은 없으세요. 놀라서 혈압이 급격히 오르셨는데 이제 안정권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제 팔목의 붕대를 확인하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보호자분 팔은 10바늘 정도 꿰맸어요. 흉터 남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응급실 침상에서 잠든 아빠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 저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저는 담당 형사 앞에 자료 파일이 든 노트북과 USB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형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이거 다 뭐예요? 거실 카메라 원본 영상이요.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녹음해둔 통화, 문자, 카드 사용 내역까지 정리해뒀어요. 형사가 파일 목록을 훑어보다가 저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보호자분, 회계 쪽 일하시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폴더 정리해서 오시는 분 처음 봐요.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강태주 명의로 저지른 폭행과 재물손괴, 시모 오영자의 가택 침입과 특수 폭행 정황을 순서대로 설명했습니다. 형사는 조서를 작성하며 중간중간 짧게 감탄사를 삼켰습니다. 조사가 끝나갈 무렵 형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이번 건 유치장에서 하룻밤 재우고 훈방 조치로 마무리하실래요?
아니면 정식으로 갈까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정식으로 가주세요. 남편은 특수 폭행이랑 재물 손괴, 시어머니는 가택 침입의 특수 폭행. 하나도 빼지 말고요. 형사가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후유증 크실 수 있어요. 후유증은 이미 몇 년째 앓고 있어요. 이제 뿌리를 뽑아야죠. 이튿날 오후 저는 유치장 면회실에서 태주와 마주 앉았습니다. 철창 너머의 태주는 하룻밤 사이 얼굴이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눈밑이 검게 꺼져 있었습니다. 지원아. 태주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태주를 바라봤습니다. 태주야, 오랜만이지. 지원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태주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깨의 떨림을 보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철창의 서늘한 쇠 냄새가 코끝을 스칠 뿐이었습니다. 태주야. 응, 지원아. 말해.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면회 창구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봉투에는 재산 분할 전액 포기 각서, 위자료 지급 확인서, 이혼 합의서가 나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오늘 안에 서명해. 태주가 서류를 훑어보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원아, 이건 너무 심하잖아. 나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태주야, 그건 네가 어젯밤 우리 집 도어락 부술 때 생각했어야지. 지원아, 우리 부부잖아. 우리 아직 이혼한 거 아니잖아. 저는 태주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태주야, 이거 서명 안 하면 나는 오늘 정오에 검찰의 진단서랑 영상 원본 다 넘길 거야. 살인 미수까지 검토된다고 형사가 말해줬어. 태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살인 미수. 응, 위암 환자를 발로 차려고 했잖아. 어머님이. 너는 그걸 옆에서 봤고 안 말렸어. 태주가 손을 벌벌 떨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볼펜을 창구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태주야, 잘 생각해. 서명하면 형사 합의서로 인정해 줄게. 서명 안 하면 나는 끝까지 갈 거야. 태주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서류에 하나씩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서명하는 그의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서류의 서명이 끝나자 태주가 얼굴을 두 손에 파묻었습니다. 지원아, 나 정말 잘못했다. 우리 엄마가 나빴어. 다 엄마가. 태주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태주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님이 나빴다는 말 앞으로 몇 번을 더 할 셈이야. 결혼하고 8년 동안 그 말 몇 번 들었는지 세어봤어. 200번이 넘더라. 태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 봉투에 넣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같은 시각 시모는 옆방 조사실에서 형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사실 문 앞에서 형사에게 짧게 눈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시모가 저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원아. 시모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는 어제까지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높고 다급하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시모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님, 편히 앉으세요. 시모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쇠붙이 의자에 무릎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원아, 내가 미쳤었어. 내가 잘못했다. 제발 살려줘. 어머님, 일단 앉으세요. 아니, 내가 이대로 감방 들어가면 우리 태주 어떡해. 새 아파트 계약금 5천도 다 날렸는데 전세금까지 묶이면 나 진짜 죽어. 시모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절규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시모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 안쪽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졌다가 이내 다시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님, 응, 지원아. 뭐든 할게. 뭐든. 저는 몸을 앞으로 살짝 숙이고 시모의 귓가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난달에 저희 아빠 병실에서 뭐라고 하셨죠? 돼지를 놓친 내한테 왜 아까운 돈 쓰냐고 하셨죠? 시모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지원아, 그건 내가 흥분해서 어머님이 제 비상금을 어머님 돈이라고 우기실 때 저는 그 돈이 아빠 링거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님 전세금은요, 저희 아빠가 흘린 피값이에요. 어머님은 그 돈 평생 구경도 못 하실 거예요. 지원아, 지원아 제발. 시모가 제 발목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반 발짝 뒤로 물러서며 시모의 손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조사실 문 앞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어머님, 응. 어머님이 링거 뽑으시던 그날 저한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뭐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그랬죠. 오늘 하신 행동 평생 잊지 않겠다고. 그거 약속이라고 했어요. 저는 약속 지키는 사람이에요. 저는 조사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시모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저의 걸음은 처음으로 가벼웠습니다. 바깥으로 나오니 정오의 햇살이 경찰서 앞마당에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빠가 기다리는 병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달 뒤 법정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주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어깨는 눈에 띄게 굽어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저는 방청석 맨 앞줄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주거침입까지 인정된 태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시모 오영자에게는 벌금과 함께 접근 금지 명령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태주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계단에서 저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법정 문 앞에서 태주와 시모가 서로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 이렇게 됐잖아. 이놈아, 어미한테 그게 할 소리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법원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거리며 그들을 피해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역게 숨을 내쉬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로비 정문을 나서는데 계단 아래쪽에 늙고 초라해진 시모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시모의 눈길이 저주하듯 저를 쫓아왔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시모를 향해 아주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시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등을 돌려 법원 앞 계단을 성큼성큼 내려갔습니다. 계단 끝에서 이수정이 자동차 문을 열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의 가을 회사에서 최연소 회계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승진 발령이 나던 날 아침 팀장이 저를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윤 팀장, 이번 인사 결과 나왔어. 회계팀 총괄 맡아줘. 팀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 회계팀 창사 이래 가장 어린 팀장이야. 부담 갖지 말고. 저는 회의실에서 나와 화장실 세면대 앞에 잠시 섰습니다. 거울 속에 36살 윤지원이 저를 마주 봤습니다. 왼쪽 팔목에 남은 흉터가 흰 셔츠 소매 아래로 살짝 비쳤습니다. 그 흉터를 손끝으로 쓸어보고 저는 역게 웃었습니다.
아팠던 자국이지만 이제는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훈장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저는 병원 앞을 지나는 길에 잠깐 차를 세웠습니다. 비상구 계단 앞 벤치에서 저에게 손수건을 건네주었던 그 할머니 법무사 김순자 여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사님,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저녁 사드리고 싶어요. 몇 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 지원이 승진했다면서. 축하해. 오늘은 내가 살게. 저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저와 김순자 여사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였지만 어떤 혈육보다 더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저녁 자리에서 김순자 여사가 저에게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지원아, 팀장 됐다니 나까지 어깨가 으쓱하다. 여사님 아니었으면 저 지금 어디에 있었을지 몰라요. 내가 뭘 했다고. 다 네가 한 거야. 나는 그냥 방향만 알려줬지. 여사님은 저한테 진짜 가족이에요. 김순자 여사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고는 잔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지원이 앞날에. 여사님 건강해. 친정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아빠를 불렀습니다. 아빠 나왔어. 어이구, 우리 팀장님 오셨나? 아빠가 마당 텃밭에서 방울토마토를 따며 저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난달 정기검진에서 아빠는 위암 완치 판정을 향한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빠는 마당 한쪽에 조그마한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그거 오늘 저녁에 반찬으로 무쳐 먹을까? 우리 딸 좋아하는 대로. 저는 겉옷을 벗고 아빠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아빠가 방금 딴 방울 토마토를 하나 집어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새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아빠, 이거 진짜 맛있다. 우리 딸 먹으라고 정성으로 키운 거야. 저는 아빠 어깨에 살짝 기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초저녁 하늘이 은은한 보라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마당 감나무 잎사귀 사이로 별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잊고 살았던 저녁의 냄새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빠가 제 손등을 가만히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지원아, 요즘 잠은 잘 자니? 응, 잘 자. 악몽 안 꿔. 이제 안 꿔. 아빠는? 나도 안 꾼다. 우리 딸이 옆에 있는데 무슨 악몽이야. 저는 아빠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아빠의 손등에 자리 잡은 검버섯이 예전보다 훨씬 옅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오래도록 놓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저는 아빠를 태우고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강변을 따라 이어진 길을 달리며 아빠와 저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를 함께 흥얼거렸습니다. 휴게소에 들러 뜨끈한 국물을 나눠 먹고 시장에 들러 아빠가 좋아하시는 어묵을 사오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강변 벤치에 앉아있던 아빠가 문득 저를 돌아봤습니다. 지원아. 응, 아빠. 우리 딸, 아빠 걱정 이제 그만하고 내 앞날도 좀 생각해라. 내 앞날 어떻게 해? 좋은 사람 만나면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저는 잠시 강물 위로 반짝이는 햇빛을 바라보다가 옅게 웃었습니다. 아빠, 나 지금이 제일 좋아. 지금은 그냥 이대로가 좋아. 우리 딸이 좋다면야. 아빠랑 이렇게 사는 거, 회사에서 인정받는 거, 여사님이랑 차 마시는 거. 이거면 충분해.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아빠의 하얀 머리칼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아빠의 팔짱을 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문득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재산 분할과 위자료, 형사 합의금까지 10원 한 장 남김없이 받아낸 돈이 통장에 고스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보고 있으니 아빠의 링거를 뽑히던 그날의 병실이 떠올랐습니다. 병실 시트 위로 쏟아지던 수액과 피,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던 남편의 뒷모습, 그리고 시모의 악다구니. 저는 그 모든 장면을 이제 담담하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아프지도 않았고 억울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짓밟으려 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 무너졌고 독해진 저는 기어이 저의 세상과 저의 사람을 지켜냈습니다. 자동차 창문을 살짝 열자 저녁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아빠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싶어? 우리 딸이 해주는 거. 맨날 그 말이야. 우리 딸이 해주는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으니까. 친정집 마당에 도착해 자동차에서 내리자 저녁 햇살이 마당의 감나무 잎사귀 사이로 곱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텃밭 앞에 서서 방울토마토 화분을 매만졌습니다. 저는 아빠의 등 뒤에 서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자리 아빠의 텃밭 앞에서 저는 마침내 온전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윤지원의 이야기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폭력과 착취 앞에서 한 여자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냈는지 함께 지켜봐 주셨습니다. 착하고 순한 며느리로 살아온 지원이가 아버지의 링거줄이 뽑히던 그 순간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오히려 서리빨 같은 결심으로 무장했던 모습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세상에는 인내가 미덕이라고 가르치는 목소리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참는 것에도 순서가 있고 지켜야 할 사람 앞에서는 참는 것이 죄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지원이의 이야기가 조용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때로는 독해질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독함은 결코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병실 복도에서 어느 집 마당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키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원이의 마지막 웃음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빠와 함께 방울토마토를 따는 그 평범한 저녁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